그해 숙종 연간 한양에서는 당쟁의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대대로 이름을 떨치던 윤씨 가문에도 몰락의 그림자가 드리웠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안도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그 무렵 가문의 막내 서자 윤서헌은 유산 분배에서 단 한 가지만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녀 연화, 재수 없다는 소문이 돌던 여인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밤이면 연화는 홀로 서안 앞에 앉아 주인의 문서들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하녀치고는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가문의 중요한 문서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과연 연화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듣기 전 댓글과 좋아요를 꼭 남겨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옛날 옛적 한양 남쪽에 대대로 이름을 떨치던 윤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숙종 연간 당쟁의 바람이 거세게 불던 시절이었지요. 조정에서는 매일같이 노론과 소론이 갈려 싸웠고 그 불똥은 사대부가의 담장 안까지 튀어들어왔습니다. 윤씨 가문도 그러했습니다. 3대에 걸쳐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고 정승의 집안과 혼맥을 맺었으나 겉은 번듯해도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지요. 당파 싸움에 휘말려 녹봉이 끊긴 지 오래였고 집안의 노비들은 하나둘 도망쳤습니다. 전답은 빚을 갚느라 팔렸고 기와집의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그럼에도 가문의 어른들은 여전히 체면을 지키느라 허리를 고추 세웠습니다. 그해 가을 가문의 어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유산 분배가 있었지요. 큰아들은 한양의 기와집을, 둘째는 경기의 전답을, 셋째는 장사에 쓸 돈과 노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내 윤서헌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헌은 서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첩이었고 서헌이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가문의 사랑방에서 자라긴 했으나 늘 구석에서 숨죽이며 지내야 했습니다. 적자들의 눈치를 보며 밥을 먹고 낡은 옷을 물려받아 입었습니다. 그는 과묵했습니다. 말이 적었고 표정도 잘 드러내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눈을 보고 저 아이는 속이 깊다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저 눈은 언젠가 화를 부를 것이라 수근거렸습니다. 유산 분배가 끝나고 형들이 돌아간 뒤 서헌은 사랑채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마당의 낙엽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전답도 노비도 돈도 없었으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집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련님, 대감께서 남기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녀 하나를 도련님께 물려주셨습니다. 서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사의 뒤에 한 여인이 서 있었지요. 25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수수했으나 자세는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서헌의 눈길을 끈 것은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마치 그곳에 없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지요. 이름이 무엇이오? 연화라 합니다, 도련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서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사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 계집은 예전부터 소문이 좋지 않았습니다.
재수 없는 하녀라 하여 주인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었지요. 그런 소문이 있었소. 예, 하오나 대감께서 도련님께 물려주신 것이니. 서헌은 말없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서헌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관없소. 나에게는 그것 하나로도 좋카오. 그렇게 서헌은 가문의 별채로 들어갔습니다. 별채는 한양 남쪽 끝자락에 있는 작은 기와집이었지요.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방은 두 칸뿐이었습니다. 서헌은 안방을, 연화는 작은 방을 썼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연화는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으나 말수가 매우 적었지요. 아침 문안 인사와 저녁 식사 준비를 알리는 말 외에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헌도 말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사랑방에서 서책을 읽거나 글을 쓰며 시간을 보냈고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서헌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연화는 밤이면 자주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으나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연화는 가끔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헌이 서책을 읽을 때면 멀리서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하녀의 것이라 하기에는 어딘가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서헌은 사랑방에서 서책을 읽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득 눈을 뜨니 방 안에 달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헌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요. 연화가 사랑방 서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헌이 읽던 서책과 문서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살피고 있었지요. 달빛 아래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헌은 숨을 죽였습니다. 하녀가 주인의 서책을 함부로 보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문서들 중에는 가문의 족보와 토지 문서도 섞여 있었지요. 그러나 서헌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한참 동안 문서를 살피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고 사라졌습니다. 서헌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추궁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요? 그러나 새벽녘 서헌은 결심했습니다.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하녀 하나뿐인 처지에 의심은 사치였습니다. 연화가 무엇을 하든 자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았지요. 서헌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서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먹었고 연화도 평소처럼 조용히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헌은 연화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연화는 서헌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인근 절의 노승이 별채를 찾아왔습니다. 서헌이 예전에 그를 가르쳐 드린 적이 있던 스님이었지요. 노승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다 문득 말했습니다. 도령, 그대 곁의 여인은 범상치 않구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여인은 주인의 팔자를 바꾸는 인연이네. 길흉화복이 함께 있는 운명이라 할까. 서헌은 고개를 들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그 말을 들었는지 손이 멈춰 있었지요. 노승은 차를 마저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조심하게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게. 인연이란 것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니까. 노승이 떠난 뒤 서헌은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 예, 도련님. 그대는 무엇을 숨기고 있소?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지요. 그러다 연화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알아야 할 때가 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헌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형의 집에서 급히 사람이 왔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대감께서 남기신 중요한 문서가 사라졌습니다. 토지 문서와 족보 일부가 없어졌다 합니다. 서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들은 곧바로 의심의 눈초리를 서헌에게 돌렸지요. 내가 가져간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형님. 그럼 내 하녀가 가져갔겠지. 그 재수 없다는 계집말이다. 형들은 별채로 몰려왔습니다. 서헌의 방을 뒤지고 연화의 방까지 뒤졌지요. 그러나 문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큰형이 소리쳤습니다. 당장과 나에 고하겠다. 너희 둘 다 도둑질한 죄로 곤장을 맞을 것이다. 서헌은 억울했으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연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문서는 제가 숨겼습니다. 모두가 놀라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헌도 놀란 표정이었지요. 내가 가져갔단 말이냐? 예. 어디에 숨겼느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함부로. 큰형이 손을 들어 연화의 뺨을 때렸습니다. 연화는 비틀거렸으나 넘어지지 않았지요. 서헌이 나서려 했으나 연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훔친 것이니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왜 가져갔느냐? 그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형들은 연화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랑채 마당에서 곤장을 내렸지요. 10대, 20대, 30대. 연화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서헌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요.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자인 자신이 나선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곤장이 끝나고 연화는 쓰러졌습니다. 형들은 그녀를 별채로 던져놓고 떠났지요. 서헌은 연화를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약을 다려 먹이려 했으나 연화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병석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지요. 서헌은 직접 죽을 쏘어 먹이고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서헌이 연화의 등에 약을 바르다가 멈췄습니다. 곤장 자국 사이로 희미하게 무언가가 보였던 것입니다. 문신이었습니다. 작은 꽃무늬 문신이 연화의 등에 새겨져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보통 하녀가 할 수 있는 문신이 아니었습니다. 양반과 여인들만이 할 수 있는 금으로 된 바늘로 새긴 문신이었습니다. 서헌은 숨을 죽였습니다. 연화는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처음부터 하녀였던 것은 아니었지요. 그날 밤 연화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때가 다 되었구나. 연화, 정신이 드시오? 연화는 서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낡은 종이 조각을 꺼냈지요. 도련님, 이것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무엇이오? 족보의 일부입니다.
도련님께서 꼭 보셔야 할 것이옵니다. 서헌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글자들이 보였지요. 그것은 오래된 족보였으나 서헌이 본 족보와는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지워진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 옆에는 작은 글씨로 영모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지요. 서헌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15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멸문당한 가문의 족보입니다. 그대가 어찌 이런 것을?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옵니다. 서헌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영모로 멸문된 가문의 유일한 정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하녀로 위장해 살아왔습니다. 윤씨 가문에 들어온 것도 도련님 곁에 있게 된 것도 모두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오?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오? 연화는 서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결의가 함께 있었지요. 도련님의 어머님을 아십니까? 어머니는 내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소. 어머님은 제 가문과 인연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영모 사건 때 저를 숨겨주신 분이 바로 도련님의 어머님이셨지요. 서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내 아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지켜주어라 라고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대가, 예. 그래서 제가 도련님 곁에 남은 것입니다. 도련님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서헌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지켜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녀 하나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보호막을 물려받았던 것이지요. 서헌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순응하지 않겠소. 도련님, 형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이 가문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나는 반드시 밝혀내겠소. 연화는 서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희망이 담겨 있었지요. 며칠 뒤 연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헌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15년 전 연화의 가문은 영모 누명을 썼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모를 꾸민 자들은 따로 있었지요. 그들은 연화의 가문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들의 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영모자들 중 하나가 바로 서헌의 큰형이었습니다. 큰형이 영모를? 예. 사라진 문서 속에 그 증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찾아낸 것이지요. 그래서 그대가 문서를 숨긴 것이요? 예. 하오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형님께서는 곧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서헌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연화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난다면 서헌 또한 영모 연루자가 될 것입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연화를 데리고 멀리 떠날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모든 진실은 묻히고 말 것입니다. 서헌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겠소. 도련님, 오히려 내가 먼저 관아에 들어가 고변하겠소. 그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요. 지금이 바로 그때요. 서헌은 연화가 숨겨둔 문서를 가지고 한성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형의 영모 사실을 고변했지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서자가 적자를 고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서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서를 펼쳐 보이며 하나하나 설명했지요.
숨겨진 거래의 흔적, 은밀히 주고받은 편지, 그리고 15년 전 영모 사건과의 연결고리를 말입니다. 마침내 관아에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큰형의 집을 뒤지고 사랑채의 서한을 조사했지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서한 밑바닥에 숨겨진 비밀 공간에서 진짜 영모 문서가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는 조정을 뒤엎으려는 계획과 함께 참여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큰형뿐만 아니라 둘째 형도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가문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형들은 체포되었고 가문의 재산은 압류되었습니다. 서헌만이 무죄로 풀려났지요. 그날 밤 서헌은 별채로 돌아왔습니다. 연화는 마당에서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화, 도련님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모든 것이 밝혀졌소. 진짜 영모자들이 잡혔고 그대 가문의 누명도 벗겨질 것이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조용했지요. 연화, 이제 말해주시오. 왜 그대는 나를 지킨 것이오? 어머니의 부탁 때문만은 아닐 것이오. 연화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의 어머님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모두가 저를 죽이려 할 때 홀로 저를 숨겨주셨지요. 그래서, 예, 저는 어머님께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련님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서헌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연화.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오. 도련님, 이제 그대도 자유로워졌소. 하녀가 아닌 본래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15년을 하녀로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양반과 교수로 돌아간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도련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대로 도련님 곁에 남고 싶습니다. 서헌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좋소. 그대가 원한다면 평생 함께하겠소. 며칠 뒤 조정에서 연화 가문의 복권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영모 누명이 벗겨지고 빼앗겼던 재산도 돌려받게 되었지요. 서헌도 공을 인정받아 벼슬을 받았습니다. 서자였으나 정식으로 관직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서헌과 연화는 한양에 남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남쪽으로 내려갔지요. 경상도의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신분을 회복했으나 양반과 교수로 살지 않았습니다. 서헌도 벼슬을 버리고 선비로 살았지요. 두 사람은 그저 조용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저 두 사람은 부부도 아니고 주종도 아니라던데. 그럼 무슨 사이란 말이오? 글쎄, 그저 함께 사는 사이라던데. 그러나 서헌과 연화는 남의 말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헌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연화는 약초를 캐어 병든 이들을 돌보았지요. 어느 가을날 감나무 아래에 앉아 서헌이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참 이상한 일이오. 나는 전답도 노비도 돈도 받지 못했소. 오직 그대 한 사람만 받았을 뿐이지. 그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소. 전답보다 노비보다 돈보다 더 큰 것을 얻게 해 주었지. 연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대감께서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이오? 사람이 곧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돈과 재산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사람과의 인연은 평생을 함께합니다. 특히 진심으로 자신을 지켜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큰 유산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지요. 옛말에 백년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년을 함께할 것을 뜻하는 말이지요. 서헌과 연화는 비록 부부의 연을 맺지는 않았으나 백년지기로서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전답도 노비도 아닌 사람 하나를 상속받았을 뿐인데 그 인연이 한 사내의 팔자를 바꾸고 나라의 진실까지 밝혀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최고의 유산이라 여기지만 진정한 유산은 바로 사람입니다. 서로를 지키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